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데 소비 쿠폰을 가장한 스미싱도 활발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는 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12월 말까지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1kW시당 5원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국내 연구팀이 인공지능과 빛으로 파킨슨병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빛으로 신경세포를 조절하는 옵토렛 기술을 이용하고 이를 AI에 적용해 발병 2주 만에 기존 검사보다 더 정확하게 질환을 구별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꺼번에 10종 이상의 약을 먹는 국내 만성질환자 규모가 1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대비 52.5% 증가한 규모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38만 4천 명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2차 소비 쿠폰 신청 지급과 함께 스미싱 시도도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회사의 소비 쿠폰 안내에는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 URL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소비 쿠폰 신청 방법을 알려준다거나 접수가 잘 됐는지 확인하라면서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메시지들. 모두 1차 소비 쿠폰 때 등장한 스미싱 문자입니다. 이러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를 잘못 누르면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소비 쿠폰 안내 문자에는 어떠한 URL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URL이 들어있는 소비 쿠폰 관련 문자는 100% 사기로 보고 절대로 눌러서는 안 됩니다. 가짜 금융기관 웹페이지에 신분증을 올리라고 하면서 정보를 빼내려는 사례도 있는 만큼 공식 홈페이지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난 1차 소비 쿠폰 지급 기간에 확인된 스미싱 문자와 악성앱 유포 사례는 모두 430건. 하지만 금융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은 2차 소비 쿠폰 신청 지급 기간에도 다양한 스미싱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소비자 경보 등급을 주의해서 경고로 올렸습니다. 또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면 인터넷진흥원으로 신고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혹시라도 자금이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본인이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을 넘은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가 났을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ARS 인증을 통한 소액결제뿐만 아니라 모든 소액결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기존에 알려진 서울 서남권과 경기도 광명, 부천 등지 외에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등지에서도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KT는 피해 지역은 추정 위치로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KT는 당초 국회에 9월 4일과 5일에는 피해 건수가 없다고 보고하고 1차 발표에서 피해자를 278명으로 집계했지만 2차 발표에서 4일과 5일을 포함해 362명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이번 2차 발표도 ARS 인증을 통한 소액 결제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여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RS 인증뿐만 아니라 패스 인증, 문자 인증도 있습니다. KT가 ARS 인증만을 대상으로 자의적이고 한정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것은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소액 결제가 이루어진 모든 고객에게 직접 결제 현황을 고지하고 피해 전수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실제 피해자들 중에서는 무단 패스 인증과 카카오톡 이상을 경험했다는 증언이 이어집니다. 아까 이 패스 앱에서 소액 결제가 됐다라는 그 팝업이 떠서 KT 고객센터에서 나와서 확인을 했더니 결제가 됐더라고요. ARS 음성이 나와가지고 스팸 전화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다시 아무 생각 없이 끄고 잤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핸드폰을 봤더니 카카오톡 메시지가 와 있어서 확인하려고 카카오를 열어봤더니 로그아웃 돼 있는 상태여서 나 로그아웃 한 적이 없는데 왜 로그아웃이 됐죠? KT가 외부 보안 업체를 통해 자체 서버 검사를 한 결과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 발견됐지만 이 또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액 결제에 필요한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가 어디서 유출된 건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SKT에서 발견된 그런 악성 코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한 것이고요. 보안 상태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집중 점검한 거는 아니었다는 좀 그런 한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까지 조사 결과 불법 기지국은 이미 6월 26일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8월 5일 첫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KT는 9월 1일 경찰에서 소액 결제 피해 분석을 요청받고도 5일 새벽에야 이상 결제를 차단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KT 해킹 의혹과 관련해 이미 폐기된 서버의 사건 활동 자료가 따로 복제돼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KT는 지난 15일 폐기된 서버에 사건 활동 기록이 백업돼 있다는 걸 확인하고 이 사실을 합동조사단 측에 공유했습니다. 앞서 KT는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외부 보안업체를 통해 자사 서버를 전수조사했고 이 과정에서 지난 15일 폐기된 서버의 사건 활동 기록이 복제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습니다. KT는 해킹 조직이 정부기관과 국내 이동통신사를 해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이 내용을 전달받고 원격 상담 시스템 구형 서버를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록이 보관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해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단서가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알뜰폰 가입자가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 서비스가 해지되면서 먹통이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통신사가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생긴 일이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하는 한 20대 여성은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통신사 서비스가 갑자기 해지되면서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 겁니다. 피해자는 서비스 해지 신청도 하지 않았고 동의 절차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루아침에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제 핸드폰 번호를 해지를 할 거라는 생각을 못하죠. 저는 명예조용 당했거니 하면서 범죄 쪽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인 휴대전화로 통신사와 간신히 연락됐지만 본인이 신청했다는 황당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는 피해자가 신청한 것이 아닌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다음 날이 돼서야 서비스를 정상 복구해줬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은 업무를 제때 보지 못해 이미 큰 손해를 본 뒤라고 하소연합니다. 본인 인증 자체를 못해서 그럴 때 서류 못했던 거하고 핸드폰으로 발주를 넣거나 다른 동료들과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잦은데 그런 걸 자체를 못해서 알뜰폰 통신사가 확인해보니 피해자와 이름뿐 아니라 생년월일까지 같은 다른 고객이 서비스 해지를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담당 상담사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통신사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내용을 고객센터 전체에 공유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 구제 현황에 따르면 계약 해제, 해지, 위약금 관련 내용이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피해 접수 중 3번째로 많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고객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관리와 취급에 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가장 많이 정보들이 통신사에 저장되고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통신사는 이러한 정보들을 철저하게 보안을 지키면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통신사 측의 단순 실수로 확인되면서 추가 피해는 없었지만 고객 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0월 24일까지 2027년 누리호 6차 발사에 탑재될 부탑재 위성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청과 항우연은 누리호 6차 발사의 주탑재 위성으로 초소형 군집위성 5기를 실어 발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 정부부처, 지자체를 대상으로 큐브 위성 6기를 공모합니다. 누리호에 탑재되는 부탑재 위성은 공공 활용과 교육 목적의 임무를 가지는 경우 발사 비용 면제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항우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인공지능과 빛으로 파킨슨병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허원도 교수, 뇌인지과학과 김대수 교수, 기초과학연구원 이창준 단장 공동연구팀은 빛으로 신경세포를 조절하는 옵토렛 기술을 이용해 파킨슨병 생쥐의 보행과 팔다리 움직임을 개선하고 떨림 증상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파킨슨병을 모사한 생쥐 모델에 3D 카메라와 AI를 적용해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걷는 모습과 손발 움직임 등 340여 가지 행동을 파킨슨 행동지수로 정리했고 발병 2주 만에 기존 검사보다 더 정확하게 질환을 구별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격일 주기의 자극이 가장 효과적이고 뇌 속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최근 유행 변이에 맞춘 신규 백신이 사용되며 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도 가능합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다음 달 15일 시작해 내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접종 대상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입원 입소자 등입니다. 다만 접종 시작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75세 이상은 다음 달 15일부터, 70세에서 74세는 20일, 65세에서 69세는 22일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접종에 활용되는 백신은 전 세계에서 유행 중인 변이 바이러스에 맞춘 신규 백신으로 530만 명 분량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회 접종이 원칙이지만 12세 미만 면역 저하자 등 일부는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 횟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은 독감 백신과 동시 접종이 가능합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코로나19 유행 변이가 달라지는 만큼 고위험군은 반드시 신규 백신으로 접종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꺼번에 10종 이상의 약을 먹는 만성질환자 규모가 1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1개 이상 진단받고 10종류 이상의 약을 60일 이상 복용하는 만성질환자는 171만 7천 명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대비 52.5% 증가한 규모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38만 4천 명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했습니다. 다제 약물 복용자는 지난 2020년 112만 6천 명에서 지난해 163만 5천 명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늘면서 만성질환자도 함께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해외 여행객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구제역, 붉은 불개미 등의 유입을 막기 위해 검역을 강화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거나 생과실 등 금지품 반입이 많은 중국과 베트남 등의 노선 수화물은 전용 엑스레이로 검색하고 탐지견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불법 반입한 육가공품이나 생과실 등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것은 아닌지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다음 달 14일까지를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기간 전국에서 약 1,887만 개의 소포 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며 전국 24개 집중국과 3개 물류센터를 최대한 가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포 우편물 분류 작업 등에 필요한 임시 인력 2만여 명을 확보하고 배달과 분류 인력 지원 등에 약 32억 원을 예산을 투입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소포 우편물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배송되기 위해 어패류, 육류 등은 아이스팩 포장하고 부직포, 스티로폼, 보자기 포장 물품은 종이 상자 등으로 재포장하며 우편 번호와 주소 등은 정확하게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일부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전면 재개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서 승인한 관세 대납업체와 협의를 통해 관세 신고와 납부 경로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행 국제우편 서비스가 재개된 건 영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또 재개되는 국제우편 서비스는 발송인이 직접 관세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미리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다음 달 중에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산 제품에는 1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100 이하 선물은 소정의 신고 수수료만 내면 관세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기후동행 카드를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 달에 5, 6만 원으로 전국 대중교통을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월 정액권이 내년부터 도입됩니다. 쉽게 말해 전국 단위 기후동행 카드로 인천 등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대중교통 정액권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달 6만 2천 원만 내면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 카드. 8월 기준 누적 충전 13,000건을 돌파했고 사용자는 하루 평균 65만 명에 달합니다. 교통비를 일정 비율 환급해주는 K패스를 운영하는 국토부도 월 정액권을 내년 1월부터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청년 어르신 등은 월 5만 5천 원, 일반 국민은 6만 2천 원을 내면 전국의 버스 지하철을 20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GTX와 광역버스가 포함될 경우 1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방식은 K패스가 다음 달 일정 부분을 환급받듯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수도권 시민 월 평균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10만 원가량인데 지하철이나 버스만 탄다면 기존 K패스는 2만 원을 돌려받지만 정액권으로는 3만 8천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GTX를 타는 직장인이 한 달 40회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환급액이 기존엔 3만 2천 원에서 6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버스와 서울지하철, 경기도 일부 시군 등 사용이 제한적인 반면 정액패스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혜택이 넓어지는 만큼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기후동행 카드는 인천에서는 사용할 수도 없고 더더욱 서울에 나오면 사용을 못하니까 K패스가 그렇게 뭔가 사용의 폭이 넓어지면은 이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 다만 월 40회 이상 이용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비수도권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월 이용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게 새롭게 제도가 개편됐을 때 할인이 예전만큼 많이 받을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공공교통 인프라가 적은 그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6만 2천 원이라고 하는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 과다한 정액 기준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국토교통부는 앱 개선 작업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오는 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됩니다. 한국전력은 다음 달부터 12월 말까지 전기요금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1kW시당 5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매 분기가 시작되기 전 최근 석 달 동안의 에너지 가격을 반영한 연료비 조정 단가를 결정해 전기요금을 구성하는 요소인 연료비 조정 요금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앞서 정부와 한전이 전기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 기후 환경 요금 등 나머지 요금도 별도로 인상하지 않으면서 이를 모두 합친 4분기 전기 요금도 일단은 동결됩니다. 한전은 지난 2022년 3분기부터 14분기째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 시당 5원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내 신차 등록 대수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를 비롯한 국내 완성차 업체와 수입차 업체의 잇따른 신모델 출시가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둔화가 극복 조짐을 보인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8월 국내에서 등록된 신차는 총 12만 6,787대로 이 중 전기차는 2만 3,269대였습니다. 전체 신차 등록 대수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8.4%로 국내에서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판매된 2020년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로 현대자동차가 미국 판매 차량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향으로 대미 수출 방향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차는 미국 대신 다른 지역에 수출하겠다고 밝혀 자동차가 효자 역할을 했던 한국의 대미 수출 전선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7.8%, 자동차 수출의 75.4%를 차지했던 현대자동차 그룹. 트럼프 대통령의 대대적인 관세 정책으로 자동차가 대미 수출의 27.1%를 차지했던 한국의 대미 수출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는 40%였던 미국 현지 생산 비율을 80%로 올리겠다면서 미국 내수용은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We need to produce what we sell in the United States. We will produce more in the US for the US and get the other markets to utilize Korean production. 다만 전 세계 생산을 30% 확대할 예정인 만큼 한국 생산도 커질 것이라며 국내 생산 감축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또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새로운 모델들을 해외에서 생산하기로 한 것도 한국 사업을 잠식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올해 처음으로 국내가 아닌 미국 뉴욕에서 CEO 투자계획 발표 행사를 연 것은 이제 경영의 초점을 미국에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무뇨스 사장은 미국의 관세 부과가 차량 가격 인상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며 매출 확대와 원가 절감을 통한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만 이승조 현대차 기획재경 본부장은 재고 확보로 올해는 방어할 수 있었지만 내년엔 경영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미국 조지아주 현지 미국인 공개 채용 계획을 발표하며 이민 단속 파장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공채에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특히 군 관계자와 제양 군인 출신을 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 닛산 자동차가 미쓰비시 상사와 함께 2027년도에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닛산이 2027년도에 도시 2곳 이상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수십 대를 운행하고 2029년도에는 운용하는 차를 100대 규모로 늘릴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자동차는 운전자 없이 달리며 원격 관리를 받습니다. 일본 정부가 분류하는 자율주행 체계에서 완전 자율주행의 아래 단계인 특정 조건 아래에서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합니다. 닛산은 미쓰비시 상사 영업망을 활용해 운전기사가 부족한 지자체와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판매할 방침입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여 국제사회 현안을 논의하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가 이번 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합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수단 등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과 인도주의적 참상이 지속하는 가운데 주요 국제 현안을 둘러싼 치열한 외교전이 뉴욕에서 펼쳐질 전망입니다. 유엔 총회는
23일에서 29일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193개 회원국의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이 차례로 연단에 올라 국제 이슈에 대한 외교적 견해를 나타내는 유엔의 연례 최대 행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날인 미국 현지 시간 23일 기조연설에 나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소개하고 한반도 문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